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인드맵 이제 3월 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2일이고요. 이제 벌써 1, 2월 지나고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 거쳐서 마인드맵, 오늘 하게 될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키워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 2월에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마인드맵 4주, 그 다음에 키워드 4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론은 좀 영어학 파트랑 다르기 때문에 영어학은 아무래도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영어 교육론은 좀 전체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걸 선생님도 이렇게 모의고사나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계속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영어 교육론은 범위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는 더 그게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분리했던 거를 그냥 리셉션과 프로덕션으로 묶어서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제가 이번 기출 해설서는 그 편집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에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이렇게 쪼개서 편집했었던 것을 이제는 리셉션 파트, 프로덕션 파트, 그 다음에 문화편 이렇게 그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으로 네 조각으로 나눴었던 것을 리셉션 편, 프로덕션 편, 문화편 이런 식으로 쪼갤 정도로 약간의 그 어떤 그 분류하는 파트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근거에는 영어 교육론은 점점 더 총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문제에서도 여러분 리셉션 파트, 프로덕션 파트 문제가 나왔었고, 리셉션 파트에는 리스닝과 리딩으로, 프로덕션 파트에는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러한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같이 이 흐름을 좀 같이 타고 가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마인드맵 MMP 시간에도 좀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 생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우리 PLLT 이야기를 이제 그 상담했었던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PLLT가 너무 이렇게 이론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PLLT를 이론 파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PLLT라고 하는 것을 영어 교육론의 실제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LLT를 그냥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이론 공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끌고 나와서 우리 영어 교육론 그 현장에다가 도입시킬 것이냐라는 학습 차원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백슬라이딩이라든지 또 세일리언스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그런 기입형 문제들이 전부 다 PLLT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차원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씩 그 개선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참 많은 거를 시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잠든 척 하는 애를 막 이렇게 깨울 수는 없잖아요. 걔는 계속해서 잠든 척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이렇게 끌고 나올 수는 있어요. 너 왜 안 해? 이제 해야지. 그래도 해서 빨리 1년 안에 바짝 해서 합격하는 게 좋잖아.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올 수 있는데, 공부하는 하는 애를 어떻게 공부하게 시킬 수는 없어요. 걔는 계속 공부하는 척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하는 척이다라는 게 그냥 나쁜 말로서가 아니라 그 학생은 뭔가 공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된 방향, 약간 맞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방향 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말 속에 숨은 내용들이 참 그 다양하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이제 3월이니까 1년이 아직도
한참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방향을 잘 잡아서 3월, 4월, 5월, 6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월, 4월, 5월, 6월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공부와 그 어떤 형식적인 거, 폼적인 거 어떻게 잘 쓰냐, 뭐 글씨도 마찬가지고 네 줄도 마찬가지고 한 50자 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는 내용적인 것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이끌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꽃피는 3월을 잘 보내셨으면 나중에 이제 또 겨울 돼서 춥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3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이렇게 보시면 마인드맵 교재에 이제 여기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냥 우리말로 이 목차를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엔 이것은 이제 영어로 물론 당연히 다시 번역을 해서 놓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우리말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목차를 우리말로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1, 2, 3 하게 될 거고 대체적으로 한 챕터 2개에서 3개 정도씩 하루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티칭 버케블러리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9쪽에 그죠? 9쪽에 기출 분석 편의 언어 습득 편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언어 습득 편에 보면 맨 처음에 2020년도가 트리거가 나와 있군요. 네, 이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네, 올해 나왔던 것은 이거네요. 그죠? 인터랭귀지 파트. 그래서 이 인터랭귀지의 네, 이 인터랭귀지의 올해 이제 시멘틱 디비에이션과 넘버 오브 아규먼트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이 언어 습득 파트에는 이 언어 랭귀지, 언어 습득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일리언스 파트들이 나왔었고 또 2024년에도 이제 이거는 인터컬처럴 파트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에 대한 것이 이 언어 습득 파트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교재론, 그죠? 10쪽에 보면 교재론에는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modifying, 물론 뭐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답을 쓰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modifying,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게 풀었다라고 하지만 또 이것도 뭐 어떤 실수로 또 잘못 보아서 또 오류가 나온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를 우리가 그냥 뭐 집에서 아니면 끝나고 나서 다시 살펴보았을 때는 결코 뭐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시험 시간에는 뭐든지 다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익스텐시브 리딩이 답이었었던 해도 그 익스텐시브를 익스텐디드라고 써서 틀렸던 선생님도 있고 또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서울에 합격했던 선생님이어서 점수도 뭐 7점인가 1차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레이터 릴라이블리티를 뭐 또 틀렸던 선생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단순하다 쉽다 이렇게 말했어도 실제 시험에서는 누구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소홀하게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랑 시험장에서랑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시험 운전 시험 보러 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 시험장 가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울할 때 운전 시험장 가면은 좀 마음이 해소된다,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운전 시험장 가면 다 그냥 그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면서 온갖 병명이 다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운전을 실제로 막 10년씩 했던 사람들도 왜 운전이 이제 취소돼서 다시 시험 보러 오는
뭐라 그러죠? 술 취해서 아무튼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아저씨들 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 십몇 년씩 이렇게 도로를 운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는 완전 뭐 거의 택시 운전사 같은 사람이죠. 근데도 거기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뭐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어 평가 문제가 올해가 영어 평가 문제가 두 파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죠? 인터레이터죠. 인터레이터 릴라이월드가 2025년, 21년, 24년 뭐 이렇게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나왔었던 문제가 말하기 평가에서 클래러티하고 오센티시티 쓰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평가 문제가 또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교육론 문제가 11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매년 11문제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따진다라고 하면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하면은 어떤 파트는 꼭 두 문제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영어 평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서 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겠죠. 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영어 교수법에서는 올해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베이스드에서 학생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학생이 이제 오류를 낸 파트, 그래서 뭐 평가 파트하고 뭐 계획을 세우는 파트에 있어야 대한 것을 답을 쓰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듣기 지도가 듣기만으로 나오지 않고 리셉션과 프로덕션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듣기 지도에서는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텐시브 리스닝 파트에서 디테일 찾는 것과 뭐 크리에이티브한 활동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듣기 지도는 문제 수가 좀 적어요. 과거의 다른 문제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그러니까는 요즘에 와서 이 듣기 지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지, 제가 2008년부터 25년까지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듣기 지도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듣기 지도가 이제 최근에 더 부각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지도에서도 리셉션과 프로덕션이 합하는 맨 위에 수업 목표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읽기 지도에서는 올해는 이제 읽기 전략이라고 해서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읽기 전략에서 뭐 글로벌 스트래터지라든지 또 서포트 스트래터지, 프로블럼 솔빙 스트래터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리딩은 또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계속해서 이 리딩 지도는 나오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리딩 지도는 어쨌든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수업 실현 문제는 리딩이 기본으로 하여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연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딩에 어떤 본문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이렇게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읽기 지도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쓰기 지도 문제는 재작년이었네요. 2022년에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으로서는 뭐 세컨드 드래프트에 대한 컨텐트 오거나이제이션 피드백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지도, 올해 문법 지도는 없었지만 최근의 문제를 보시면 랭귀지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나 포커스 온 폼즈 피드백, 그 다음에 인덕티브 디덕티브가 2023년 작년에 인덕티브 디덕티브가 또 한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인덕티브 디덕티브 문제는 실제적으로 뭐 과거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휘지도 문제. 어휘지도 문제가 작년엔 안 나왔었고 2023년도에 문화지도하고 연결시켜서 언어지도
어휘 지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휘 지도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냥 어휘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컬처럴 커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떠한 커노테이션을 가진 어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 어휘 지도라고 하면 뭐 데퍼니션, 시나님, 엔토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어휘 지도는 이렇게 문화하고 연결된 어떤 그러한 어휘 지도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2020년도하고 2018년도 보시면 이렇게 기평의 어휘 지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뎁스랑 뭐 유피미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어휘 지도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조금 보셔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평이 또 하나의 어떤 조금 취약점 중에 하나이죠. 또 특히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그 기평의 답을 끌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갈래 답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근데 그 본문 안에 있어도 굉장히 답들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본문 안에 있으면 뭐 그 중에 하나니까 끌어낼 수 있겠거니 하는데 그게 또 좀 잘 안 끌어져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런 것인가, 왜 그 답이 끌어져 나오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그 본문을 제대로 읽고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세컨드 랭귀지 에쿼지션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쪽의 세컨드 랭귀지 에쿼지션에 들어가기로 할 것인데 우선 우선 세컨드 랭귀지 에쿼지션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론의 기본은 어떻게 하면 이 언어 습득을 잘 시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랭귀지 에쿼지션이라고 하면은 그게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영어 선생님들의 가장 기본에 깔린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시도했었던 것은 이제 비헤이비어리즘, 그죠? 행동주의에서 그 다음에는 커그니티비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이렇게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리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로 발전이 되죠. 이것은 행동주의로서 제가 제 카페에도 올렸었지만 여러분들이 66일 동안 열심히 어떤 행동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67일째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오토매틱하게 된다. 라고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토매틱이라는 그 원리 안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계속하는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리피티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리피티션. 그죠? 그래서 제가 66일 동안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67일째는 오토매틱하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오토매틱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고통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고통이 없는, 노력이 필요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를 내 뜻으로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새벽 5시에 일어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막 눈도 안 떠지고 막 힘들고 죽고 싶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66일 동안 계속했다. 그러면 67일째 되는 날은 어떻다? 너무 상쾌하고 그냥 내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이 그냥 떠지는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당연히 뭘로 형성이 된다? 헤빗으로. 그죠? 그래서 이 비헤이비어리즘에서 말하는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에서 말하는 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형성되는 그 습관, 이것이 바로 L2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모국어는 나쁜 습관이야. 모국어 습관은 버리고 L2, 좋은 습관을 갖춰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헤이비어리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그니티비즘은 이것을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동물 실험에서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강화돼서 그게 행동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 커그니티비즘에서는 디스커버리.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인지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지가 있는
어떤 동물과 차이가 있는 이성이 있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 잠깐만요. 이게 지우개가 아니었나? 그죠? 이게 지우개였는데, 그죠? 이 지우개 맞죠? 한 번만 다시. 안 된다. 할 수 없다. 죄송해요. 자꾸. 맞는데. 지식이 어떻게 바뀐다? 디클러러티브에서. 좀 이상한데? 맞나요? 맞는 디클러러티브. 프로시저럴. 그죠? 우리 지식이 이렇게 디클러러티브에서 프로시저럴로 바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인지적인 인지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비헤이비어리즘에서는 그냥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은 그대로 나중에 너가 따라하게 될 거야라고 했다면 인지주의에서는 아니야. 인간은 이성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디클러러티브하게 들어왔던 지식이 계속 연습을 통해서 프로시저럴. 여기서의 프로시저럴도 역시 오토매틱.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오토매틱하다라는 말은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오토매틱은 서피스 스트럭처에 오토매틱이다가 하면 여기서의 오토매틱은 딥 스트럭처에 그래서 바로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딥 스트럭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그니티브에서는 비헤이비어리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타난 인지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 나타나는데 이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은 우리가 지금 대표할 수 있는 교수법은 바로 태스크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태스크 베이스드는 이 커그니티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그니티비즘에서는 그냥 인간이 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클러러티브한 지식을 연습을 통해서 프로시저럴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디 안에서?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사회 인터랙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에요. 컨스트럭트라는 게 지식을 구성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구성할 때 소셜 안에서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협동 안에서. 그래서 이 태스크 베이스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룹 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을 할 때 어떤 그룹 워크, 코아퍼러티브 워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업 실현을 잘해도 그 안에 그룹 워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활동은 잘못된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그룹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인디비주얼만 돼. 그래서 학생을 그룹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활동은 계속 인디비주얼 활동이야. 그러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4명씩을 이렇게 앉혀놓고서 선생님이 주는 활동은 뭐 렉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조합이 딱딱 잘 맞춰져야 돼요. 내가 어떤 그룹 활동을 하기 전에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룹에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아니면은 인디비주얼 활동을 하면서 뭐 홀 클래스 활동을 하고 또 아니면 페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놓을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구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무작정 그룹만 하거나 무작정 뭐 홀 클래스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 무엇에 맞느냐를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언어 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랭귀지 에코지션에서는 이러한 비헤이비어리즘과 커그니티비즘과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이론을
이론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졌나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활동 하나는 이제 드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드릴 활동을 어떤 문제점의 활동으로 보고 그 활동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태스크 베이스드로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헤비어리즘에서 소셜 컨스트럭티브 이걸 쓰라라는 것은 아니고 이 활동의 기저에 깔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드릴즈 활동은 뭐 리피티션이라든지 또 학습자들이 뭐 이미테이션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그냥 겉에 보이는, 그러니까는 어떤 타기 폼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것 정도였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태스크 베이스로 넘어가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자기의 말을, 그죠? 자기의 어떤 그 랭귀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활동으로 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공부할 때 그냥 이론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론의 이름?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의 그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답안을 쓸 때 좀 더 그 풍부한 답안이고 좀 더 적합한 답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게 언어 습득의 네, 원리, 이 언어 습득 원리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 습득 원리를 보시면 언어 습득의 원리는 커그니티브한 팩터가 자꾸 바뀌네. 네. 커그니티브. 네. 커그니티브 그다음에 어펙티브 그다음에 소셜 컬처럴. 이 세 가지 소셜 컬처럴 이 세 가지 팩터로서 우리가 어떤 학습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그니티브에는 대표적으로 학습자의 스타일즈와 스트래러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펙티브 측면에는 뭐 모티베이션이라든지 또 willingness to communicate라든지 또 학습자의 self efficacy 이러한 것들이 이 어펙티브 측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정했을 때 학습자의 어떤 학습이 가장 최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 컬처럴은 우리가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안에 있는 인터컬처럴 컴피던스 언어와 언어 사이에 컴피던스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언어 습득이 가장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와 컬처는 인터트와인드 같이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그니티브나 어펙티브나 소셜 컬처럴한 이러한 어떤 요소를 내가 잘 인지했을 때 학습이 최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커그니티브 이야기를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더글라스 브라운 선생님이 이것을 AAA 이론으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AAA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타일즈, 여기 앞에서 나오는 스타일즈, 그 다음에 스트래러지스, 이것을 우리가 왜 습득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스타일즈를 어웨어시켜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즈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스트래러지에 대한 것을 액션 취하도록 해요. 그래서 스트래러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를 성취할 수 있다? 바로 오타노미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타노미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오타노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타일즈를 인식하고 그리고 스트래러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스트래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교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교실 안에서보다는 outside the classroom, 교실 밖에서 beyond the teacher, 교사가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상황에서? 오센틱한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오센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타노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래러지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스트래러지 전략을 이렇게 중시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연결되는 말이 뭐다? 오센티시티.
지금은 이렇게 오센티시티가 중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센티시티가 중시되고 있는 만큼 스트래러지가 중시되고 있고 스트래러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오타노미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오스벨이 이야기하는 그 미닝풀 러닝, 유의미 학습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연관을 시켜서 머릿속에서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어떤 기평 답을 끌어내거나 또 서술형의 답을 쓸 때 정확한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뭐 이제 벌써 3월 12일이 되었지만 어쨌든 3월 달 이렇게 달력을 딱 찢으면서 아니면 4월 달 달력을 딱 찢으면서 그 달력 백지 뒤에 백지 깨끗한 데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뭐 키워드들을 하나 쓰고 그거를 계속 연결시켜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 벽에도 붙여놓고 뭐 어디 천장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도 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에다가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더 하고 또 파란색으로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더해가고 아니면 뭐 어떤 책에서 보아서 더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답을 쓰는 역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해야 될 이제 그 마지막 파트 중에 하나는 바로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예요.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 이게 자꾸 이게 까만색으로 변해. 뭐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영어 교육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를 성취하고 또 하나는 인터컬처럴 어웨어니스 어떤 문화적인 인식을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를 기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그 뭐 리슨, 스피킹, 리딩, 라이팅 또 뭐 평가, 영어 교수법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그 안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터컬처럴 어웨어니스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우리가 미국 문화를 배운다, 영국 문화를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 문화, 영국 문화만 우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에 대한 어웨어니스라고 하지 옛날처럼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컬처레이션이라든지 어웨어니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시밀레이션이라는 문화 동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를 기르는 것이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래마티컬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코스 그리고 소셜 링귀스틱 그리고 스트래터직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마티컬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트라 센텐셜 레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센텐셜 레벨. 인트라 센텐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센텐스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텐스 안에서의 이게 주어고 목적어고 동사고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폼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 디스코스는 반대로 오늘 참 뭐가 안 맞네. 인터센텐셜. 인터센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이야기다? 코이전과 코히어런스의 이야기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죠? 인터 센텐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셜 링귀스틱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프로프리트니스의 이야기예요. 어프로프리트니스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포멀러티의 이야기. 얼마나 적절한가, 얼마나 포멀한가, 인포멀한가에 대한 이야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터직은 어떤 프로블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터지에 대한 이야기.
이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이기 때문에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래마티컬, 디스코스, 소셜, 링귀스틱 스트래터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성취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만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법만 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지만이 커뮤니커티브 컨피던스가 있는 학습자다. 있는 어떤 언어 사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마에 대한 거, 디스코스에 대한 거, 또 소셜 링귀스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안 됐을 때 쓸 수 있는 스트래터지까지. 그죠?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학습자가 바로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학습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파트, 처음에 이제 세컨드 랭귀지 에커지션에 대한 비헤이비어리즘과 커그니티즘과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어 학습 원리를 위해서는 커그니티브적인 측면으로 또 어펙티브적인 측면으로 소셜 컬처럴 측면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또 어떻게 티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야기 세 파트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교재 21쪽으로 가보면은 네. 여기에 지금 행동주의, 인지주의, 상호작용주의, 사회문화적 관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지금 소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행동주의부터 22쪽 행동주의. 네, 비헤이비어리즘 보시면 네, 이것은 이제 뭐 40년대, 50년대 이론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한물간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상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ALM,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아직도 살아있기도 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현재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가 문제였었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는 차원에서 이 행동주의를 좀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동주의의 구조 분석 파트를 보시면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대조 분석 가설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대조 분석 가설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나왔다? Interference, 어떤 뭐라죠? 방해 요소. 모국어와 이것도 나중에 또 뭐 피드백 차원에서 조금 더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모국어와 L2, L1과 L2 사이의 어떤 비교 차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40년대, 50년대는 모든 게 다 양분화되었었던 시대예요. 양극화되었던 시대.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양극화되어서 미국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미국과 러시아의 완전히 그 서로 양분된 이런 시대였었거든요. 지금 시대는 뭐 쿠바도 뭐 미국과 같이 협약해서 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공산당, 그다음에 또 다른 파트를 완전히 이렇게 반대 파트로 나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언어조차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언어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는 좋은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우리 편,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거는 남의 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벨 제로 트랜스퍼가 어떤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요. 이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갈수록 레벨 5, 스플릿으로 갈수록 이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L1과 L2 사이의 차이가, 영어와 한국어의 사이 차이가 레벨 4라고 이야기해요. 레벨 4. 그래서 가장 어려운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어하고 프렌치어는 레벨 1이라고 한다면 영어하고 코리안 랭귀지는 레벨 4. 뭐 심지어 차이니스 같은 경우도
레벨 3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벨 4다가 보니까 스펠링도 달라, 어순도 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어를 배우기가 이제 어려운 어떤 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컨트래스티브 어널리시스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 어떤 포널라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 발음에 있는 뭐 F 발음이라든지 S 발음이라든지 뭐 V 발음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명확하게 틀리면 더 쉽게 이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유사한 것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틀린 거, 푸 발음, 쓰 발음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과하게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말할 때마다 무슨 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은 뭐 people 이런 거를 fearful 막 이렇게 과도하게 오히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urface structure를 그냥 암기하는 거. 그리고 small unit으로 쪼개져서 그래서 이렇게 small units 아니면 우리가 discrete point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발전되어서 인터그레이티브로 이제 그 커뮤니커티브 시대에 온 것처럼 지금은 이 시대 때는 디스크릿 포인트를 암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암기하면 나중에 그게 모여서 언어가 된다. 이렇게 믿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습관 형성으로 reinforcement. 강화작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extrinsic reward를 통해서 그것이 강화되도록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extrinsic motivation으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extrinsic motivation은 외부에서 주는 어떤 상이나 뭐 배지나 초콜릿이나 이런 상으로 인해서 강화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은 그래서 imitation하고 practice하고 reinforcement가 일어나면 habit formation이 된다. 그래서 그 좋은 행동이 되어서 그게 바로 L2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러닝을 곧 헤비 포메이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행동주의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지주의가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지주의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텐션과 프로세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표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우리가 어텐션을 포컬 어텐션에서 페러프렐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하고 어텐션은 그 다음에 프로세싱은 컨트롤드 프로세싱에서 오토매틱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컬과 페러페럴 어텐션과 컨트롤드 오토매틱 프로세싱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그래서 커그니티브라는 말처럼 인지주의에서는 인간이 노력하면 이렇게 지식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포컬하게 가장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폼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컨트롤드 모든 것이 다 컨트롤드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하나 1, 2, 3 이렇게 뭐 비동사 is 써야 돼. 여기는 he니까 is 써야 돼. 그 다음에 they니까 are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peripheral attention. 그러니까는 폼에 대한 것도 너무 집중해서 보지 않고 그냥 How are you doing? 하면 I'm good, thanks.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역시 오토매틱하게 이러한 어떤 폼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통제되지 않고 오토매틱 할 수 있도록 오토매틱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커티브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페러프렐 어텐션은 이렇게 프리 라이트, 래피드 리딩, 오픈 엔디드 그룹 워크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곧 오토매틱이다라는 표현은 임플리시트하고 프로시저럴 날리지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리시트한 러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활동을 이렇게 우리가 오토매틱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플리시트한 러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막 암기해서 이렇게 하는 학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장 가서 답을 쓰거나 아니면 2차 수업 시연을 하거나 이때가 됐을 때는 오토매틱하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오토매틱하게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는 의도적인 학습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를 결국에 나눠보면 이제 이렇게 익스플리시트가 임플리시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디클러러티브하고 컨셔스하고 컨트롤드한 프로세싱이고 말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프로시저럴. 지금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다 이 파트에 있는 것이죠. 프로시저럴 날리지이고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인투이티브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우리 PLT 보면 이렇게 핵심 키 단어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투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투이션을 잘못 생각하면 그냥 뭐 내가 뭐라고 하죠? 이거 인투이션으로 알아야 돼.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어떤 지식도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보고 아는 거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투이션을 그 PLT가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거는 날리지와 익스피어리언스가 합해진 게 인투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관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을 기본에 깔고 그거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해보고 해보고 하다 보면 뭐다? 인투이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영화 무슨 문제 풀을 때도 이건 인투이션으로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뭐 미국에서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난 그런 인투이션이 없으냐. 이렇게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평생 인투이션이 없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에 대한 룰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인투이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식은 인투이션이 필요한 근데 그 인투이션이 잘못 이해해서 그냥 어떤 뭐 외국에서 살아봐서 아니면 오랫동안 뭐 네이티브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더해진 게 인투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한 프로세싱으로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투이션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답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어. 그냥 그런 거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지식적으로 뭔가 그 이론이 약간 토대가 되었지는 않지만 경험이 조금 더 그 사람은 큰 사람이겠죠. 근데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을 때는 말로도 하면서 이러한 인투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그 텟솔 공부를 할 때도 그 네이티브 친구들은 그 텟솔에서 하는 그 그래머 파트를 굉장히 당연히 어려워하죠. 그러면서 왜 이 목적어가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 거지? 막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정관사가 여기에 왜 붙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지식은 그들보다는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버벌라이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그들이 버벌라이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말을 더 못 쓴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플리시트한 날리지를 버벌라이즈 할 수 없어도 이게 바로 임플리시트 날리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헤이비어리즘에서 이제 지나서 커그니티비즘의 이제 시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이네이티즘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나아가기 전에 이제 이네이티즘이 하나 더 중간에 있는데 이네이티즘은 우리가 선천주의라고 해서 크라셴의 이론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이네이티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셴의 이론인 인풋 하이포테시스, 내추럴 오더, 에쿼지션 러닝, 모니터, 그다음에 어펙티브 필터 이 5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이네이티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인풋 하이포테시스는 comprehensible input. 그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학습자들의 인풋을 넣어줄 때 어떠한 인풋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 comprehensible input.
그러니까 챌린징 할 정도 수준의 인풋. 근데 그게 어떤 수준이다? +1 정도에.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우리 GPD도 여기에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컴프리헨서블 이 인풋과 GPD에서 이야기하는 그 GPD와의 차이는 뭘까요? GPD도 현재 레벨보다 +1 되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컴프리헨서블 인풋도 I+1 현재 레벨보다 +1 된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컴프리헨서블 인풋과 GPD, 존 오브 프락시멀 디벨롭먼트와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둘 다 그 내용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같아요. 그런데 이 I+1, 여기서 말하는 크라시의 내용은 선생님이 그렇게 인풋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학생들의 레벨을 딱 보고 내가 +1만큼 갖고 와서 나눠주는 거고, GPD에서, 존 오브 프락시멀 디벨롭먼트에서 이야기하는 비고치키의 GPD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GPD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어떤 GPD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추럴 오더 하이포테시스는 L2 습득도 L1과 마찬가지로 어떤 예상 가능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쉽고 어렵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이렇게 습득하는 게 꼭 순서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쉬운 레벨이지만 결코 이게 꼭 쉽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학습자들에게. 그 이유는 레디니스나 러너 프로피션시 레벨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지션과 러닝. 이 크라시는 에코지션과 러닝이 서로 같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이 돼서 인터페이스 하이포테시스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서로가 병합될 수 없다, 인터페이스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크라시언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한번 보시면 PPP 이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너무 많이 하나? 네, 어떤 내용을 프리젠트하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하고 네, 그 다음에 프로듀스 하는 이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이러한 어떤 단계에 거쳐서 습득하고 배운다, 이렇게 같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넌 인터페이스가 바로 크라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병합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크라신은 그래만은 지로 가르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돼서 무슨 교수법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바로 컨텐트 베이스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잘 생각을 하시면 컨텐트 베이스는 미닝 중심이에요. 문법 가르치지 않고 마치 누구에게처럼, 모국어 어린이들에게처럼.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이론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컨텐트 베이스의 어떤 기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크 인터페이스는 뭐 약하게 통합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CR 태스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노티싱 된 것이 가장 습득하기가 쉽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그 학습의 익스플리시트 학습이 이루어지면 더 습득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부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시어리는 어콰이어드 시스템과 런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어콰이어드는 학습자들이 스판테이니어스하게 학습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런드는 그야말로 모니터라는 기제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크라셴이 모니터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크라셴이 그 모니터를 이야기할 때 한번 스피킹과 라이팅 중에서 어느 게 더 모니터 시어리를 많이 적용하게 될까요? 스피킹과 라이팅 중에서. 라이팅이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니터 시어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팅을 쓰는 동안에 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뭐가 있다, 내가 타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에서 더 모니터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스피킹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 시어리를 잘 활용을 하면 적절한 플루언시와 적절한 애큐러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크래션이 뭐라고 하냐면, 모니터링을 너무 많이 쓰면 뭐가 떨어질까요?
플루언시와 애큐러시 중에서 모니터를 너무 많이 써. 그러면 플루언시가 떨어지고 또 너무 안 써. 그러면 애큐러시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뭐 옵티멀 레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펙티브 필터. 이것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언어 습득을 위해서 어펙티브 필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뭐 비유적으로 설명되는 정의적인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크라시언 스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강연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하는데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이 복도까지 막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앉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크라시언 스윕이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느 대학에 이제 가서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거기에 이제 뭐 동문도 있고 그 알던 교수님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크라시언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여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저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하나 막 이래갖고는 무슨 퀴즈를 내실래나 이래갖고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돌아서서 안 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펙티브 필터가 어떻게 됐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처럼 막 그래 크게 웃은 적이 없어서 정말 그러면서 너무너무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그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야기할 때 학생들한테 뭐 내고 나서도 학생들이 막 못 맞춘다라고 그럴 때 괜찮아 어때 뭐 선생님 앞인데 뭐가 창피해 뭐 당연히 틀리면도 괜찮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걸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펙티브 필터가 높아질 수 있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푸시하거나 너무 뭔가를 이렇게 막 그래서 크라시는 아웃풋을 자꾸 내는 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풋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 사일런트 해도 괜찮아. 너희가 준비되었을 때, 레디 되었을 때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그런 정의적인 요소를 확실히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함께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면 그 가르칠 때 그냥 흔히 쉽게 말했었던 것을 그렇게 쉽게 내뱉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거라도 배우면 저 아까 말했던 뭐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운동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언어도 좋고 뭐든지 같이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면 그 새롭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새롭게 배워가는 사람의 어떤 심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잠깐 쉬고요.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